제가 일반적으로 강연할 때보다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훨씬 더 떨리고 또 긴장이 되네요. 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장 금세기 완성형 정치가, 그 다음에 2장 메르켈 리더십의 원천, 이런 순서로 하겠고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일 정치 일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독일 총리들의 퇴임 사유가 나와요. 콘라드 아데너와 총리는 슈피겔 탄압 사건으로 물러났고, 그 다음에 빌리 브란트는 비서가 동독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직 시절에. 그래서 물러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7번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도 타이에 의해서 물러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앙겔라 메르켈 총리만 사연임 후 명예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독일 정치인들도 이렇게 사실상 내부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시끄럽죠. 예, 그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최근 정권 교체 동향을 한번 간단히 보면요. 메르켈 정부 때는 기민당과 사민당이 연합해서 정치를 했죠. 기민당이 33% 얻었고 사민당이 20%, 그래서 53.5% 정도로 해서 대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제 바뀌었죠. 총선 결과 기민당이 24%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민당이 25.7%, 녹색당이 14.8% 이런 정도였죠. 그 다음에 자민당이 11.5%. 그렇게 해가지고 이 3당이 합쳐봐야 51%밖에 안 됩니다. 이 51%, 3당이 합쳐서 지금 연합정부를 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친다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 3당이면 어딜까요? 정의당인가요? 이 3당이 합쳐서 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독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정이 되고 있죠. 그러면 메르켈이 이번에 물러나면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왜 정권 교체가 된 건가, 독일에서는? 일단 메르켈 총리가 16년을 했죠.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아직도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신임을 하면서도 메르켈 총리가 안 나오면 이제 됐다. 이제 정권 바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희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민당 총리 후보 라셰트라는 노드라인 베스팔렌 주지사인데요. 이분이 좀 약체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예, 기민당의 의원 비리가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마스크를 많이 구입을 중국에서 했는데, 그 마스크 업체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게 확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기민당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예,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메르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보유국 독일이라 이런 말을 좀 쓰죠.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인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독일은 정말 메르켈 보유국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이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동독 시절에는 물리학 박사였습니다. 연구소 근무를 했었고, 민주개혁이라는 그런 정치 당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돼서는 기민당 사무총장, 환경장관, 여성부 장관, 그리고 최초의 여성 출신 집권당 대표를 했죠. 최초의 여성 총리, 최연소 총리,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 그 다음에 최장기 총리, 최장 대연정 총리, 최초의 명예퇴임 총리, 이렇게 해서 계속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녔습니다. 메르켈에 대한 외부 평가를 보면요. 2015년도에 타임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AFP에서 올해 인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 해의 올해 인물 선정 3관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를 뽑는데 10년 연속 메르켈이 1위를 했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퓨 리서치 설문조사기관이 조사를 한 결과 메르켈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다. 그 다음에 작년에 미 갤럽이 4대 강국 글로벌 리더십 설문조사를 했더니 메르켈이 52%, 러시아 푸틴이나 트럼프, 시진핑 전부 다 30%대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독일에서 그동안에 지난 150년 동안에 독일의 사걸, 그러니까 탑4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그 훌륭한 인물 4명을 꼽으라. 그러면 프로이센 때 비스마르크 첫 독일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드 아데나와 소독 건국 총리, 그리고 헬무트 콜 재통일 총리, 그리고 이번에 메르켈 총리, 이렇게 4명이 꼽히고 있습니다. 메르켈이 물러나기 직전에요. 한 2개월 정도 전에 정치인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메르켈이 3위였습니다. 이미 메르켈은 퇴임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퇴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3위 정도를 했죠. 그리고 메르켈 별칭은 새 비스마르크. 이게 자막이 또 가려서 잘 보이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또 메르키아벨리 이런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켈이 있었던 동안에 독일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보면요. 이 표를 한번 볼까요? GDP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건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10.7%에서 5.1%로 줄었습니다. 거의 반절로 줄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어떤 고용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5.1%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부 합계 출산율도 1.34%에서 1.57%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가 안 된다고 그러죠. 예, 독일은 지금 1.57, 1.6%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르켈의 리더십을 잠깐 보면요. 정말 이분이 총리인가 할 정도로 무색무취한 그런 인물입니다. 주특기가 없어요. 무색무취합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 독일 총리들이 해안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났었고, 직관이 있었고,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각자의 개성과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메르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무색무취한 그런 인물이죠. 그 다음에 경청과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메르켈의 특장점이 경청과 소통입니다. 80%를 듣고요, 20%만 말하는 그런 걸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죠. 15년간 국민과 팟캐스트로 한 600회 정도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메르켈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중령과 균형을 지켰습니다. 메르켈은 보수당이면서 보수 정책만 고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성이면서 여성만 대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동독 출신이면서 동독 출신 인사를 별로 기용을 하지 않았어요. 또 동독 우대 정책도 크게 하질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과 일관성을 중시를 했고요. 팩트 위주로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물리학 박사 출신이고 또 학자였기 때문에 팩트에 굉장히 중점을 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슈레더 정책을 개성을 해서 발전했습니다. 슈레더는 반대당 총리였었죠. 3인당 총리였는데 그 총리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이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이나 정강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받아서 개선한다는 얘기인데 참 어렵죠. 그리고 메르켈은
어, 그 앞에 아직 조금, 예. 메르켈은 선동과 과장과 허세, 독선, 쇼맨십,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팩트 그 자체입니다. 자, 이 그림을, 사진을 보면요. 메르켈이 2020년도 12월 달에 연방의회에서 연설하는 그 장면입니다. 코로나, 예, 규정, 이걸 잘 지키라는 그런 그 호소인데요. 독일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연방 총리가 그렇게 힘이 막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국민들의 협조 위에서 많이 그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총리께서도 큰 힘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연정 실현을 했습니다. 이 대연정,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연정이 있고 대연정이 있는데요. 연정은 내 집권당이 다른 소수당하고 같이 정치를 하는 거고요. 대연정은 제1당이 상대 제1당, 제1야당하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메르켈은 16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12년을 갖다가 대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이 거의 전체 재임 기간을 갖다가 같이 정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연정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요. 권력의 절반을 싹둑 잘라가지고 상대당한테 줘야 됩니다. 그냥 안 되죠, 말로. 말로 연정하자, 대연정하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내가 많이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관 14명 중 6명을 갖다가 3인당한테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다음에 제2인자인 부총리까지도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협과 합의를 도출을 했죠. 이 대연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상대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당했고 2010년도 유럽 재정 위기. 이 유럽 재정 위기는 유럽에서 난 건데 독일이 책임지고 이거 구조조정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40만 명이 시리아 난민이 독일로 넘어왔죠. 말이 140만 명이지 우리나라 탈북자 3만 명 가지고 허덕이지 않습니까? 독일은 난민만 170만 명이 넘어왔는데 그중에 2015년에 140만 명이었어요. 이걸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 최저임금제, 코로나 대응, 이거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대연정을 통해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메르켈은 무티 리더십이다, 엄마 리더십이다, 굉장히 포근하고 그런 따스한 풍물을 풍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그 감춰진 어떤 비수, 이런 거가 있습니다. 메르켈은 굉장히 명석해요. 지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동독 시절에 15살 때 러시아의 올림픽 전국 우승을 해가지고 보너스로다가 모스크바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전과목 A를 받아가지고 라이프치히대 가서도 물리학과 최고 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석사 논문은 영어 과학 저널에도 실릴 정도로. 그 다음에 기억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일리가 있는데요. 토마스 데 메지에르라는 국방 내무장관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 초에 동독 출신인데요. 이분이 메르켈한테 숫자를 하나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메르켈이 대중연설하면서 그 숫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데 메지에르가 보니까 저 무슨 소린가 하고 메르켈한테 물어보니까 메르켈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거 당신이 일주일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 아니냐. 근데 그 틀린 숫자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틀린 숫자 그대로 입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 지도자가 잊어버리기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생길 정도로 어떤 기억력이 탁월하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것도 1년입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이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주 분량이 많죠.
이걸 혼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8분을 갖다가 아무 A4 용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설명을 하고 당부를 하고 또 부탁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배석자가 있긴 있지만 전혀 배석자한테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 2021년도 7월 달에 작년 7월에 총선 2개월을 남겨두고 연방기자협회 초청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모두 발언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80분을 갖다가 기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A4 용지요? 없습니다. 혼자 다 합니다. 혼자. 그 어려운 질문, 복잡한 질문, 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다 혼자 다 소화를 할 정도입니다. 뛰어나죠? 자, 그 다음 좀 넘겨주시죠. 예. 또 권력 장악 과정을 한번 좀 보면 이분의 특장점 뭐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청렴, 그 단호하죠. 여자분인데 얼마나 단호하냐. 헬무트 콜 총리가 비자금 사건을 해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 비자금 그걸 그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닙니다. 당이 받았는데 당이 받은 걸 갖다가 신고를 안 하고 받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하면 그 13억 원 정도 됐나요? 그걸 받았는데 그 이제 시끄러웠죠. 독일에서. 그 당시에 메르켈이 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 메르켈이 언론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콜은 물러나야 되고 독일은 콜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발칵 뒤집혔죠. 어떻게 보면 당 사무총장이 당을 수습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들쑤셔놔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메르켈이라는 이름이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이 비자금에 연루됐던 쟁쟁한 그 정치인들, 기민당 정치인들이 우수수 다 그냥 날아갔습니다. 쇼이블레라고 기민당 대표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지금 연방 하원 의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인가요? 지난번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 당시에 대표로 물러났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돈을 착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롤백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메르켈은 동독 출신이다. 반공주의자가 아니다. 이걸로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곤혹을 치렀는데 나중에 반공주의자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혐의를 벗었고 사생활이 깨끗했죠. 이런 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권력을 하나하나 이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당내 인사와 당의 인사를 구비를 해서 이분이 이제 처리를 해 나갔어요. 당내 인사들은 일단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는 좀 방심을 했습니다. 여자이고 동독 출신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정치인도 아니고 물리학도 출신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방심을 했는데 독일 그렇게 깨끗한 독일 정계도 조금씩은 또 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흠결 또 스캔들 품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금들이 갔었고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용의 주도하게 메르켈이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해갔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또 환경장관 바이런주 주지사 아주 쟁쟁한 차세대 후보들, 총리 후보들이 다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당의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전략을 달리 해가지고 침묵 모드, 무대응, 아무리 상대방이 거칠게 이렇게 공격을 해와도 대응을 안 했습니다. 무대응, 논쟁을 피플 했습니다. 그래서 채플이 다 꺾여 나갔습니다. 상대방들이. 동시에 지지율은 올라갔죠. 메르켈은. 여기에 슈레더 전 사민당 총리도 메르켈하고 대결해서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민당의 마틴 슐츠 대표, 슈타인브리크 대표 이런 사람들도 다 메르켈한테 꺾였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메르켈은
위기가 키운 세계 지도자로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유럽과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거나 정책을 쓸 때 도대체 누가 상대방인지 누가 카운터파든지 잘 모르죠. 유럽에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 그 주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충 정리가 됩니다. 유럽에서 대표는 메르켈이다. 메르켈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 정책을 주도해가지고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구조 조정을 다 했죠. 여기 피그스라고 보이죠? 픽스. 이게 이제 포르투갈,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 어떻게 보면 돼지 나라들이라는 이런 이니셜이 되겠는데, 이 정말 문제가 있는 이런 유럽 나라들을 메르켈이 강단으로 다 구조조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6월에 코로나 대응하면서 7,500억 유로, 1,000조 원 가까운, 1,000조 원이 넘는 이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순전히 그 메르켈 공로입니다. 반대가 엄청 심했는데요. 잘 사는 유럽 나라들의 그 기부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체 이렇게 공동 기금을 마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EU 탈퇴했을 때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의 정치 경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아 난민 포함해서 유럽에도 독일보다는 적지만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 EU 차원의 대책도 독일에서 다 컨트롤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중지를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때에도 시끄러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도 메르켈이 유도를 해서 휴전을 했었습니다. 넘겨주죠. 그 다음에 메르켈은 강대국과는 어떻게 외교를 하고 대응을 했느냐. 미국과는 긴밀하게 우호 관계를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과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었습니다. 경제적 협력은 하되 또 문제가 있는 나라죠. 중국과 러시아는 독재 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이고 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노드 스트림 2라는 가스관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가스관은 메르켈 때 성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걸 두고 좀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메르켈은 가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걸 성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아주 참 독재자들 아니겠습니까? 푸틴, 트럼프 대통령 그렇고 시진핑 그렇고 이렇게 강대국도 그렇고 또 조그만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그 다음에 터키도 마찬가지죠. 에르도안, 아주 그 독재자들을 판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푸틴과 트럼프도 메르켈을 한테는 함부로 못했습니다. 푸틴은 기회 있을 때마다 메르켈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랬습니다. 정상회담에 아예 대놓고 드러내놓고 지각을 했죠. 한 30분, 1시간씩. 그리고 정상회담장에 큰 개, 시커먼 정말 엄청 큰 개를 갖다가 방사를 해가지고 메르켈을 당혹해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 사람이죠. 근데 메르켈이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압박이나 이런 위협으로 어떻게 위협을 당하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2014년도에 6월 달에 러시아 소치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개최를 했는데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에 G8 정상회담을 소치에서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메르켈이 이걸 깨버렸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메르켈이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G8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G8이라는 게 뭐냐면은 G7의 선진국 그룹 아니겠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일본.
여기에 러시아가 끼어 있었었는데요. 그 러시아를 메르켈이 주도해서 빼버렸습니다. G7으로 다시 이제 롤백을 해버렸죠. 근데 이 사건을 해서 트럼프가, 푸틴이 굉장히 휴청을 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폼을 내고 싶었죠. 소치 올림픽 때 정상회담도 해가지고 뭔가 크게 폼을 재려고 그랬는데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된통 당했습니다. 푸틴이. 그래서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메르켈이 제안했던 걸 받아들여가지고 휴전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 다음에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메르켈과 계속 좀 적대 관계에 있었죠. 트럼프는 대놓고 역시 메르켈을 무시를 했었고 거절을 하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은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집요함으로 해서 트럼프와 대적을 했었어요. 2018년도 6월 달에 캐나다에서 캐나다인가요? 예,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국제질서 커뮤니케에 서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이 서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명 없이 끝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메르켈이 집요하게 또 들러붙어가지고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봐주십시오. 예, 보여주십시오.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트럼프가 있죠. 트럼프 위에 볼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아베, 파란색 입은 여자분이 메르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얼굴만 보이는 분이 마크롱, 뭐 이렇게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둘이 그 대적하는 장면인데요. 둘 다 쏘아보고 있는 거죠. 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월트라는 교수는 지금 강대국의 외교 정책을 평가를 해서 금, 은, 동메달을 매긴다면은 독일이 금메달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다음. 예. 자, 그럼 메르켈은 용인술은 어떤가? 우선 독일 총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총리실이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청와대를 갔다가 바깥으로 옮기니 뭐니 지금 한창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나고 있던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이 독일 베를린 중심가입니다. 중심가 오른쪽 약간 하단 쪽에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 연방 총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띠두른 게 이게 이제 강이거든요. 슈프레 강. 그러니까 이 총리실이나 연방의회가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항상 시민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예. 앞장으로 다시 좀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총리실을 보면요, 그 규모도 한국 청와대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국이 990명, 거의 1000명에 가깝죠. 장관급 4명, 차관급 13명. 근데 독일은 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정 운영도 총리실 중심으로 하질 않습니다. 다 내각에 다 맡겨가지고 내각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독일은 1년에 한 번씩 집무실 개방의 날이라고 그래서 집무실 그대로 시민들한테 다 개방을 합니다. 총리 집무실까지. 그래서 책상도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대화를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사진도 촬영하고 어린이들도 와서 퀴즈데이도 하고 소풍도 하고 가족과 같이 점심도 먹고 이런 그런 하루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메르켈 최측근 인사를 보면 비서실장의 베아테 바우만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63년생인데요. 29년간을 메르켈을 보좌를 했습니다. 이분이 29살 때 메르켈을 보좌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가 5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참
활팔했을 때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중년 돼서 끝났죠. 두뇌가 굉장히 명석하고 판단력이 탁월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도 굉장히 막강했죠. 그러나 권력 남용을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림자에 멈췄습니다. 전혀 전면에 나서질 않았죠. 대신에 위험을 항상 사전에 탐지해가지고 조기 경보 기능을 아주 잘 했습니다. 메르켈하고 항상 자유롭게 대화를 했고요. 이견을 항상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언을 했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례로 메르켈이 환경장관 때 유엔 환경회의에서 연설을 하는데 독일 정책이나 독일의 말이 잘 먹히질 않기 때문에 메르켈도 답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베아테 바우맨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장관 정신 차리세요 하고. 그 소리 듣고 나서 메르켈이 좀 정신을 가다듬어서 다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베아테 바우만 말고요, 또 홍보비서관 에바 크리스티안센이라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도 똑같은 그런 복사본입니다. 충직하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메르켈 총리를 잘 모셨죠, 한마디로. 그리고 메르켈도 이 두 여자 비서를 전폭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끝까지 중용을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메르켈이 이 비서들한테 절대 자기한테 가져오는 모든 정보는 분치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각색을 하지 마라. 따듬지 마라. 우리는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보고서가 자꾸 따듬어집니다. 물론 매끄러지는 부분도 있고 좀 깨끗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면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쓴소리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대통령 좋은 말, 대통령 듣기 좋은 그런 것만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대로 분칠하지 마라. 그대로 가져와라. 이거를 끝까지 그 메르켈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민심과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죠, 메르켈이. 그래서 성공한 정치가라고 역사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메르켈의 인재 포용력을 보면요. 인사를 발탁을 하거나 영립 기준은 인물 위주였습니다. 정파, 어떤 좌파다 우파다, 내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이걸 전혀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3인당 출신이고 정치인인데 외교장관 시절에 메르켈 총리와 사사건건 붙었습니다. 사사건건. 예.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사연임 때 네 번째 총리 도전할 때 이 사람도 3인당 총리 후보로서 총리에 도전을 했는데 메르켈에 패했죠. 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적 관계인데 메르켈이 이 정적을 갖다가 적극 대통령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선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좋죠.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예. 그 다음에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있는데 2021년 9월 26일 총선을 했죠. 이때 총선 하기 전에 기민당을 라셰트 총리 후보가 있었고, 예, 또 3인당 총리 후보로서는 올라프 숄츠가 서로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메르켈 총리는 이태리 로마 정상회담 때 이 사람을 갖다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당의 재무장관을 동행을 시킨 거죠. 바이든도 만나게 하고 마크롱 대통령도 만나게 하고 해서 정상외교 무대에 대부를 시켰습니다. 결국에 슐츠 장관은 메르켈 후임 총리가 됐습니다. 예, 넘기시죠. 예, 또 윤리 도덕성 측면을 보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 넘기죠. 메르켈 총리는 한 번도 16년 동안에
어떤 비리, 불법, 살해 이런 게 없었습니다. 남편 자워 교수도 화학 교수인데요. 메르켈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질 않았습니다. 첫 취임식 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 기자들이 왜 취임 때 참석 안 했느냐 물어보니까 연구하느라 바빠서 그랬다.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총리 취임 때는 참석을 했는데 메르켈 어머니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참석을 한 게 아니라 몰래 참석을 해서 저 발코니에서 멀리 발코니에서 조용히 보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검소하죠. 의상 테러리스트라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그 옷도 갈아입지를 않고 맨날 바지에다가 같은 옷 입으니까 러시아 여기자가 물어봤어요. 아, 총리님, 당신은 옷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르켈 총리 하는 말이 저는 패션 모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한때 힐이 구부러진 힐을 신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카메라 기자가 구부러진 힐을 찍으려고 엎드려서 책상 밑으로 누워서 찍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저에 거주를 했죠. 총리 전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강이 있고요. 강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왼쪽으로 노란 건물이 총리 사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 노란 건물이 총리 사저인데, 이 경찰차 한 대만 덩그러니 있죠. 이 경호원들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끔 사진 찍는 정도.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제 입구에 보면은 메르켈 총리 남편의 이름이 있습니다. 초인종. 그러니까 메르켈도 20가구의 주민 중에 한 사람인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메르켈 총리가 출근하는 장면입니다. 수수하게 출근을 하고 있고요. 옆에 왼쪽에 경호원인데 군기가 완전히 빠졌죠. 팔짱 끼고 있습니다. 기강회의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 뭐 신문에 크게 날 그런 장면이죠. 다시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그 앞으로. 그 앞으로. 다시 앞으로. 메르켈 총리가 옛날에 동독 살 때, 메르켈에서, 죄송합니다. 베를린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동독 지역의 우커마르크에 그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허름한 별장이죠. 여기에 주말에 이제 쉬러 가는데, 메르켈은 관용차, 자기 전용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은 조그만 폭스바겐 차를 타고 갑니다. 현지 가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에 휴가를 갈 때도요, 메르켈은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 남편은 저가 항공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휴가지에서 만납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4월 6일 날 모친이 별세를 했는데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전역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4일 있다가 주간지에서 메르켈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독일이. 이 정도로 어떤 노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한 사람씩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전혀 전면에 나서질 않았죠. 얼마 전에 2020년도 12월 달,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달 이때쯤에 해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메르켈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도 누가 누군지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문에 이런 기사를 낼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걸 이렇게 멀리 하고, 그래서 메르켈은 스스로 어떤 음해성 그리고 가짜 루머, 뉴스, 음모론 이런 거에서 가족과 스스로를 지킬 정도로 이렇게 철저했습니다. 메르켈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준 어떤 리더십과 청렴성,
이런 거는 우리에게는 조금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신정부가 곧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럴 텐데,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도 독일에서 어떤 힌트를 얻고 또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줄여서 제대로 이제 얘기를 못 드렸고요. 이번 달이면 제가 이제 원고가 끝나고 한 6, 7월이면 2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졸졸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